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9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오늘 49회 2부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 하나요? 대한의사협회가 네. 이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네. 하면서 오는 27일 집단 휴진과 29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예. 뭐 집단 휴진을 해요? 뭐 저번에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저 의사협회 협회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도 기존에는 이게 조금 정부하고 큰 틀에서는 이제 동의하는데 작은 부분에서만 이제 이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회장이 바뀌면서 좀 강경 노선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 네. 정식 명칭이 이렇고 이날 결의한 향후 투쟁 일정이 4월 27일 집단 휴진, 그리고 4월 19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 4월 29일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 계획안을 확정, 이렇게 해서 또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5월 13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 총 4가지 일정을 이렇게 밝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투쟁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번에 새로 당선된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에게 위임하기로 그렇게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부 휴진하면 어떻게 해요? 응급 환자나 이런. 예전에도 근데 이거 집단 휴진 한번 있지 않았었나요? 있었던 것 같기도. 얼핏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겁을 주기 위해서 휴진을 검토한다 이런 제스처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의사들이 다 집단 휴진을 할 것 같지 않은데 다 그 자영업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 아닌가요? 그렇죠. 대부분 개인 병원들이죠. 네. 개인 병원들이니까 하루 쉬면은 일단 현실적으로 피해가 크죠. 그렇죠. 그다음에 환자들의 불만을 살 수도 없죠. 그러니까요. 예. 문 연 줄 알고 갔는데 문 닫혀 있으면 환자들은 되게 엄청나게 짜증 나거든요. 또 사실 이게 자영업이라고는 하지만 공적인 어떤 그런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일단 국민의 생명과 그렇죠. 관련된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분야죠. 이게 근데 저기 문재인 케어의 내용 무엇에 반대를 하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가 뭔가요? 2017년 8월 9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5년간 30조 6천억 원을 들여서 미용이나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보험에서 보장하겠다. 이제 이게 바로 속칭 문재인 케어 계획을 이제 발표했는데 그 공약 이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이제 의료계 종사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단식 투쟁도 하고 이런 논란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 선거 공약인가 뭔가에서 그다음에 그 처음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직후에 또 이게 한번 말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이슈가 됐었고 시평에서도 건강보험 제작 관련해서 네, 이야기한 적이 나눴었고요. 있었죠. 2016년 12번째 그 경제 단신이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는 안 나왔었던가요? 그 후에도 한번 업데이트가 한번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있었죠. 네, 인구 문제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제 그 이야기하신 내용에 따르면 네. 2019년, 2020년, 22년까지. 네. 그 이른바 그 문재인 케어라는 게 2022년까지 100% 그 의료보험 보장 체계로 바꾼다라는 말이네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1차 계획이 근데 이제 발표할 당시에 이제 OECD 소속 국가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80%인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63%다. 이걸 1차적으로 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 이 계획이었거든요. 아니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케어의 그러니까 문재인 그 대통령이 선거 공약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비급여 항목을 전부 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 미용 성형을 제외하고. 미용 성형을 제외하고. 네. 근데 이번에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요. 비급여 항목이란 게 지금 한 3,800개 정도가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이제 비급여화 급여화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뭐 항암제라든지 특수치료 이런 부분들은 예비급여라고 해서 좀 일종의 징검다리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꼭 필수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 3년에서 5년 후에 다시 급여로 집어넣고 또 아닌 거는 빼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비급여는 계속 존재하긴 하는데 대체로 이제 많이 쓰는 부분들은 다 그냥 급여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질병 그 정도나 또는 환자 수나 비용 면에서 봤을 때 그 급여율을 이렇게 뭐랄까 비급여 항목을 다시 선별해서 그렇죠. 예, 좀 그 일반 국민 건강에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급여화를 추진하고 그렇죠. 또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랄까 비중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항목은 뭐 지금 현재 비급여 항목 그대로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하여튼 급여화를 더 강화한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이게 좀 쟁점이 됐던 그 의료 항목들이 MRI하고 초음파.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이게 비급여인데 요거를 이제 급여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좀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급여화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이렇게 재원이요? 예, 그 재원 부담이라든지 또는 그에 따르는 병원의 그 수지 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나온 바 있습니까?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지금처럼 한 3%대 정도로 건강보험료를 그 인상을 하면 건강보험 재정 기준에 쌓여져 있는 그 건강보험 누적 그 금이 있기 때문에 크게 적자가 나지 않고 실현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현재 그 의료 수가의 원가가 한 60에서 70%밖에 되지 않아서 비급여로 돈을 벌어서 이거 메꾸고 있는데 이 비급여 항목들이 없어지게 되면 병원들이 더 힘들어서 이제 유지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30조 원 투자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보험 파탄 나고 건강보험료는 폭등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병원들은 파산하고 소수 잘 나가는 병원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유를 대고 있죠. 그럼 MRI나 이런 그 의료 장비들이 일반 동네 개인 병원에도 다 있습니까? 개인 병원마다 다 있진 않고요. 그래도 좀 큰 병원 큰 병원에만 있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큰 병원의 이야기죠, MRI나 이런 것들. 그렇죠. 조금 큰 병원. 의료 장비는. 근데 초음파가 지금 이제 조금 초음파는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동네 병원에도 많이 있죠. 이게 이제 초음파가 왜 이슈가 되고 있냐면 의사가 초음파를 찍으면 그거는 이제 급여로 넣어주고 이제 좀 이 초음파 보는 분들은 의사가 아니라 사실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 이게 또 급여화가 안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그 이슈를 만들어서 또 투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말이 안 되는 거. 근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되게 정부가 지금까지 그 재정과 관련해서 말한 것은 대부분 엉터리였죠. 다 거의 엉터리. 다 엉터리죠. 통계 추계 자체가 엉터리였던 것 같아요. 통계 자체가 나 전망 자체가 엉터리였죠. 네. 그래서 일단 정부가 발표하는 그러니까 역대 정부마다 그 엉터리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 정부마다 엉터리였다는 것은 정치권은 뭐가 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가져다 주면 가져다 주는 대로 읽고 그냥 발표하고 아니면 자기들 선거 때 이제 슬로건 건 거 그냥 두드러 맞추는 정도죠. 그러면 역대 정권마다 엉터리였다라는 결국에는 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관련된 어떤 재정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게 정부 관료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역대 정권마다 그 관료들은 똑같이 안 변하고 안 변하고 계속 이렇게 자리를 이제 자기 밥그릇 지켜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포장만 이렇게 좀 달라졌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재정 관련해서는 역대 정권마다 다 엉터리가 엉망이었다라는 걸 네. 보죠. 그러면은 일단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걸 또 그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는 거의 좀 이렇게 신뢰하기 힘들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2016년에 그 예상했던 것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2017년이 지나고 나서 그 금액을 비교를 해보니까 예상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서 그 부분도 또 기사에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건강보험의 이제 보험료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현재 급여에서 이제 뭐 몇 프로입니까? 뭐 이렇게 3, 4%를 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매년 얼마씩 이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사실은 그 개개인으로 보면 3, 4%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전체로 보면 근데 재정 국고 부담, 국고 지원금이 근데 담배세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재정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게 뭐 5조, 10조 뭐 이렇게 되는 거 돈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건강보험료죠. 그렇죠. 사실 네. 세금으로 내는 내는 거니까. 방식이 다를 뿐이죠. 네. 지금 건강보험료로 내는 것은 내 월급에서 직접 띄어가는 게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담배 피는 사람한테서 띄어가는 것이 또 있고 네. 세 번째는 내가 그 월급하고 담배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그 가서 물건을 사고 부가세를 냈다든지 뭐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뭐 거래세를 냈다든지 하는 그 세금에서 건강보험 재원이라는 명목으로 띄어가는 그게 한 뭐 이렇게 GDP 대비 몇 %? 뭔가 얼마를 띄어가는 걸로 이렇게 매년 네. 그것이 지금 쌓였다라는 그쵸, 이야기죠. 그쵸. 네. 실제로 건강보험 세금 그러니까 첫째는 건강보험 그 급여에서 띄어가는 그 하나만으로 딱 띄어놓고 치면은 적자죠. 그렇죠. 네. 사업 자체는. 그다음에 담배에 부과되는 그 세금까지 붙여도 적자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 또 들어가고. 예, 정부 보조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 보조금이 아니 말이 정부 보조금인 것처럼 이게 기만적인 거예요. 이게 네. 마치 이제 국민들은 그걸 부담을 안 하고 정부가 뭔가 하늘에서나 땅에서 돈을 파와가지고 그냥 공짜로 이렇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기만하는 네. 표현이죠. 사실은 다 세금이 내가 이렇게 그 마트 가서 물건 하나 사면서 내는 부가세나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주식이든 뭐든 사고 팔고 뭐 부동산이든 사고 팔면서 내는 세금에서 다 들어가죠. 뛰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부 이른바 이제 표현을 이제 국고보조금이나 정부보조금이나 했던 걸 넣어야 이게 약간 남아요. 네, 네. 그걸 넣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흑자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쌓였다라는 거죠. 네.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로 뜯어가는 것, 담배세로 띄어가는 것, 그다음에 이제 세금에서 띄어가는 것, 재정에서 띄어가는 것이 다시는 전부 다 건강보험 부담이죠. 그렇죠. 예, 그게. 그렇게 치면은 건강보험 부담액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월급에서 떼어가는 3%로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훨씬 높죠. 그렇죠. 예, 훨씬 높죠. 네. 이게 다 통계 착시 아니에요? 기만이죠, 착시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통계 기만. 국민들한테 이 내용이 이렇다라는 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죠. 여기까지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미 우리 경제보고 시평이나 경제 이슈에서도 네. 이미 지적을 했지만 이제 고령화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의 문제는 뭡니까? 선진국 경우에는 그 선진국의 건강보험의 이용 연령대별 이용자를 분포를 보면 대부분 60대 이상이에요.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많이 60대 아프니까. 이상인데 한국은 근데 놀랍게도 50대부터 급증을 해요. 그러니까 50대부터 급증을 하는데 왜 그러면 한국 경우에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선진국과 한국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같은 60대라고 하더라도 한국이 병원 이용 빈도가 훨씬 높아요.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이 더 빈번할 수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높은가에 대한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감기 걸려서 동네 병원 가면 한 번 가고 말았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걸 3번, 5번, 6번으로 끊어서 오라고 한다 며칠 있다 이거예요. 오세요. 며칠 있다 오세요. 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내가 병원에 가면 예전에는 왜 그 감기 걸렸을 때 한 번 가고 말았냐면 감기 걸려갖고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거나 적었을 때는 혜택이 적었을 때는 병원 가서 감기 걸려가지고 진찰 받으러 가면은 3,000원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뭐 10,000원, 20,000원을 냈거든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그 돈 부담이 커가지고 감기 걸리면은 그냥 병원에 안 가고 정말로 힘들 때만 한두 번 가고 그쵸. 주사 한 대 맞고 오고 효과도 없는 주사 한 대 맞고 네. 그때만 진정하는 오고 말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당장에 내 지갑에서 내는 돈이 3,000원밖에 안 나간다라는 네. 거예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네. 적게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아프다든지 이상하다든지 하면은 툭 하면 병원에 간다. 특히 할 일이 또 막 이렇게 없고.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병원에 간다. 예방을 위해서.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좀 뭔가 보다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먼저 강구를 해서 재원의 그 확보나 재원의 그 건전한 사용을 먼저 강구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 건강보험에 있어서 가장 이제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게 약가예요. 네. 약가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경우에 건강보험 재정 개혁을 할 때 대부분 제일 먼저 하는 게 약가 개혁이에요. 약가 인하예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제약사들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항상 뉴스 기사로 나오는 것들이. 로비 그 돈. 어떤 로비? 의사들한테 예. 이렇게 예. 그렇죠. 병원이나 의사들한테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로비해서 막 뒷돈 찔러주고 뭐 해주고 여행 뭐 해주고 그쵸. 막 해서 네. 예,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약을 막 쓰게 하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무원들이나 이런 관료들한테도 이렇게 막 찔러줘 가지고 약가를 부당하게 높게 네. 책정해서 이렇게 보험에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늘상 기사로 이렇게 기사화되고 터져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그 약가 이건 그 선진국의 경우에는 뭐 일본이든 영국이든 뭐 프랑스 독일이든 뭐 미국도 그렇죠. 오바마 정부 때부터 계속 약가 문제, 오바마 케어도 그 문제고 심지어는 트럼프조차도 제약산업 두드러 팬다고 그래. 바가지 씌우고 있다 그러고 네. 그렇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한다고 뉴스 나온 것 예, 같아요. 약가 문제예요. 네. 그 약가에 대한 합리적 그게 가격 책정과 그 합리적인 사용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약가 관련해서 이제 그 일본이나 이런 데서 그 또 유럽에서 이제 시행되고 있고 일본에서 도입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뭐냐면 효능 기준 그 약가 책정이에요. 아, 효과가 좋을수록 더 비싸게 하는 그런 거. 네, 많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제 그럼 굉장히 이제 신약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싸요. 일본의 그 뭐더라 옥시본가 뭔가 나 이름을 갑자기 또 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렇게 뭔가 악성 그 무슨 암이더라 어떤 흑색 뭐 종양인가 뭔가 하여튼 것을 치료하는데 그 약의 치료 성능이 한 30% 정도예요. 근데 이게 한 알에 그 한 알인가 한 달 복용치가 1억 5천만 원이에요. 오.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이제 그 의료보험 그 보험 대상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그 건강보험 재정 개혁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이제 그 특수 항암제 신약들이 수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거예요. 네. 비싼데 이걸 어쨌든 30%는 치료 효과가 있고 70%는 효과가 없어요. 임상 실험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통과가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 낮으면? 근데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30% 효과 때문에 그걸 했다 이거예요. 했다 이거예요. 네. 근데 1억 5천만 원씩을 준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복용이든 뭐 한 번 이렇게 투여하는데 뭐 그 정도 들어가든지 간에. 그러니까는 다들 그냥 그런 약들이 많다 이거예요. 신약 중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합당하냐 이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해주면 일단은 수요가 없어요. 그런 특수한 특수한 그 네, 이제 항암제니까 희귀하니까요. 희귀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걸 만약에 개발 안 해버려, 투자를 안 해버려요. 그렇게 이제 뭔가 그 자기들 최소한의 어떤 수익 보장이 안 되면 그래서 네. 고가로 매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로 그러냐에 대한 또 이제 불신이 있어요. 네. 예, 정말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래서 그 갑론을박이 쭉 몇 년 동안 있어 오다가 이제 그 2006년인가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가 개혁을 해서 약가 인하를 했어요. 네. 강제적으로. 그래서 네. 5%가 6%를 일적으로 전부 인하를 했어요. 약가를. 그리고 약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타 등등 뭐 그다음에 경쟁 그다음에 뭐 그 로비 이런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좀 이렇게 체크하고 통제하는 이런 걸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막 했어요. 영국도 2010년부터인가 그런 의료 계획을 이제 강화를 해가지고 약가에 대한 단속을 굉장히 강화해서 네. 의료비 지출이 이제 지금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나다가 지금 증가세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약가도 사실은 지금 이제 의료 재정에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지금 이제 부담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병원 진료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병원에 지급하는 이제 급여 지급액이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면 작년에 40조 원인가? 50조 원인가? 그 다음에 한 2, 3조 원인가 10몇 조 원이 약가로 지급이 됐어요. 두 개 합쳐서 50조 원인가 아니면은 따로따로 이렇게 한가를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그 약가가 상당해요. 그 전체 그 의료비 그 건강보험 지출의 한 4분의 1인가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근데 그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그다음에 그 특히 이제 고령 계층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고 진료하기도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약으로 많이 처방을 해서 약을 한꺼번에 네. 한 달치, 두 달치, 반년치를 대량으로 반년치요. 대량으로 이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좀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문재인 케어를 냈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한 그 특수한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 지금 논란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넣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런 이제 특수계 좀 이렇게 고가의 부담이 큰 그런 그 약품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무조건 하고 치료 효과가 있든 없든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제는 네. 치료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을 하는 것. 네. 로 방식을 바꾸고 있어요. 합리적이네요. 예, 바꾸고 있어요. 투여를 해가지고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약가를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저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치료할 수 없을 것 같은 환자는 아예 그냥 포기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 이제 그 치료하고 안 하고 그 약을 투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전문 의사가 판단하고 의사가 판단한 진료 이제 기록 이제 뭡니까 카르텔을 이제 심평원이나 이런 데가 정말 제대로 이렇게 적정하게 이렇게 투여를 하고 진료를 했느냐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했느냐를 체크를 해서 이제 그걸 인정을 하고 안 하고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문제도 좀 이렇게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이런 문재인 케어라는 걸 내놨냐 이거예요. 그냥 그 OECD랑 비교봤을 때 낮아서 그런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그 정부 입장이나 이런 기사에 나온 것들을 보면 일단 그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도 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된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는 이 5년 동안에 있는 이 흑자 금액을 가지고 제도를 바꿔놓으면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엔 난 몰라. 그 다음 알아서 할 정권. 거다. 그 다음 정권이 알아서 거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화가 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 건강보험, 건강 그 의료보험 제도는 어떤 특정 정권이나 특정 세대만의 어떤 이익이나 혜택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네.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그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포함해서 예, 서로 공정하고 예, 균형 있게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 지속 가능한 형태의 제도 설계를 해야 되는 게 현재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어떤 정부 관료들이 정책 결정권자들의 책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엉터리로 이게 일관해 오면서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케어를 내놨다라고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의사협회의 반발이 부당하든 정당하든 그런 관계없이 설득력이 없는 거죠. 이런 그렇죠. 2016년 경제 단신의 소장님이 쓰신 걸 보면 이 소장님이 낙관적 시나리오하고 비관적 시나리오 두 개를 해서 같이 설정해서 건강보험 그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셨잖아요. 네. 건강보험 재정 수준은 이 낙관과 비관적 가정의 두 시나리오 사이에 속할 것임이 틀림이 없음. 그러나 어느 경우든 건강보험 재정은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파탄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임. 문제는 단순 진료면의 재정적뿐만 아니라 고령인구 급증과 진료 급증으로 인해 기존 병원 등 의료 인프라 불균형 사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됨. 이게 결론으로 이렇게. 이 건강보험의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고령화가 진행돼서 그렇죠. 이제는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40대까지는 병원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해요. 네. 근데 갑자기 한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10년 빨리 50대부터 그 50대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병원을 찾아간 횟수가 폭증을 해요. 네. 60대는 정신없이 늘어나요. 한국의 경우에. 네. 예. 그러니까 그 고령화가 이제 계속 가속화될 건데 그러면은 그 고령 일단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 첫째는 네. 그럼 당연히 의료비도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고령자 한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는 횟수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약가 문제. 약가. 예.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 문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감기 걸렸는데 한 번이나 오지 말라고 이렇게 가서 쉬라고 하는 게도 끝날 걸 5번, 6번으로 나눠서 계속 오라고 하는 거. 네.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네, 과잉 진료. 과잉 진료. 물론 이제 5번, 6번 오는 것도 과잉 진료에 들어가겠죠. 네. 과잉 진료 이런 거.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죠. 그 의료인 수급 문제. 왜 지금 또 이렇게 의료 문제가 이렇게 한국의 경우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첨예화돼 있어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이국종 교수가 비판하듯이 잘 안 가잖아요. 그 생명이랑 직결된 분야 같은 경우는 의료인들이 잘 안 가고. 근데 뭐 그런 것은 좀 국지적인 이야기고. 이렇게 의사들이 특정 대학에만 의대가 있으니까 좀 약간 카르텔 비슷하게 이익 단체처럼 확 된 게 아닐까요? 아니요. 그 한국에서 제일로 똑똑한 사람이 가는 데가 의대죠. 네. 제일로 똑똑한 사람이 의대를 가요.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은 의대 장사를 해요. 예. 그러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지역에 이제 종합병원이거든요. 그 의과대학의 종합병원 역할을 하니까 이제 1급 병원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제일로 이른바 이제 그 성적 좋은 사람이 순으로 의대를 가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그 생각이나 어떤 요구를 할까요? 사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장시간 되게 많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레지던트 인턴하고 예, 뭐 두드러 맞고 뭐 이렇게 줄바닥 맞고 성폭행 당하고 전문의까지 땄는데 뭐 잠도 안 자고 막 이렇게 착취 당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그런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 어디 간 줄 아세요? IT 업체에 가겠죠. IT 산업 쪽에 가지 않나요? 예, 그
벤처 사업하는 쪽으로 가요. 실리콘밸리 가가지고 벤처 사업하는 쪽으로 제일 똑똑하고 네. 한 사람들이 예. 유럽은 어디로 가나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사업하고 이렇게 하고 그 분야 다양한 분야로 나가서 예, 하죠. 그러니까 덴마크 같은 데는 농사지러 가고. 예, 그래요. 예, 달라요. 다양하게 가요. 왜냐면 그 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쪽으로 가요. 근데 한국은 왜 그러면은 제일로 그 성적 순으로 의대 1순위로 딱 잘라질까요? 의대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겠죠? 안정적인. 기본적으로 다 전문의 다 받으면 그 못 받아도 연봉 8천 9천 다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지금 그 전체 그 의료 건강보험 재정 통계에 의하면 그 평균 이제 물론 편차가 워낙 크긴 하겠지만 의사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얼마더라? 상당히 높아요. 1억 5천인가 얼마인가 돼요. 아는 오래돼서 숫자를 좀 이렇게 하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doctor들은 좀 많이 낮은 사람도 있겠죠. 있는데 그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병원당의 어떤 연평균 매출도 5억인가 6억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편차가 크겠죠. 근데 어쨌든 1970년대, 8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90년대까지만 해도 병원이 황금기였어요. 인구 폭증의 시기에 병원이 황금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으려고 해도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죠. 바글바글했어요. 네, 맞아요. 소아과나 또 어디 가도 절대적으로 병원이 부족했고 의사가 모자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 딱 개업해가지고 1970년대나 80년대는 병원 개업해가지고 한 3년이면 빌딩을 하나 산다고 그랬어요. 빌딩을 3년 안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 뭐랄까 그 없는 사람들이나 좀 있는 사람이라도 자식 대학 보내는데 가장 돈 확실하게 벌고 안정적이고 또 이렇게 그 당시에는 돈도 많이 벌고 또 이렇게 일단 내가 아프면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니까 유지였어요. 지역사회에 유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었는데 이런 위상의 변화가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로 의사하면 대단했어요. 그냥 막 떼돈 그 돈을 긁어모으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했고, 근데 90년대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병원 숫자가 늘어나고 이제 그 출산율이 떨어지고, 당연히 출산율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이제 수요가 줄겠죠. 뭐 이제 영유아 쪽 이제 이게 환자가 좀 있는 게 이제 고령 계층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영유아 계층이고 10대부터 이제 40대 50대까지는 거의 병원을 안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그 대기업들이 이제 삼성 같은 데라든지 뭐 그 삼성병원을 저 강남에 이론동에 세운다든지 뭐 이렇게 삼성의료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투자를 해서 막 이제 일반 이제 사업화하는 형태.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뭡니까 길병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 큰 병원 뭐 이런 사업화 이제 비즈니스로서 이렇게 막 이렇게 대형 병원을 이렇게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경쟁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의과대학이 막 늘어났어요. 굉장히 80년대 돈이 되니까 모든 대학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의대 정원 늘리게 혈안이 되고 의과대학을 막 확장하고, 그래서 전국에 웬만한 그 의과대학, 예전에는 정말로 의과대학 있는 데가 국립대, 사립대는 있는 데는 많지가 않았어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이게 막 돈이 되니까 이제 막 사립대들이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의과대학을 세우려고 안달을 했다가 90년대 이제 그 대학 설립 자유화 김영삼 정부 때 막 어마무시하게 생겨났죠. 생겨난 것들이 대부분이 의과대학. 의과대학, 그다음에 돈 안 드는 경영대학. 아무런 시설 투자 없이 학생들은 몇백 명 교실만 있으면 되는. 교실만 있으면 되는. 교수들도 필요 없는 거. 그냥 어디
저기 뭐죠 겸임교수라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그 기업이 은퇴한 사람들 이런 사람 데려다가 100만 원 주고 막 하는 그런 거 시간 강사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의과대학이 없는 대학이 없을 정도로 많아가지고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90년대부터 이제. 그러니까 공급 적체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땠습니까? 그 개인 병원인들이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90년대부터 개인 병원들이 확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병원 가면은 이렇게 바글바글 했다는 건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환자 수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90년대부터 이제 점점 이제 경쟁들이 격화되고 동네 병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파산하는 병원들이 동네 병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그 착각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들 하죠. 일부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들이 사업 병원을 하다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망할 수도 있고 재주 있는 사람은 그렇죠. 돈 벌고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대다수는 유지를 하거나 돈을 벌어요. 일부가 이제 돈을 못 벌거나 파산하거나 이런 이제 뭐 이렇게 경영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걸 일반화해 가지고 병원 전체가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내지는 진료를 둘러싼 그 시장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그냥 예전의 그 인식이나 사고 방식을 가지고 보장을 하라고 요구를 한다 이거예요. 의사들이. 이런 시장 환경이나 사업 구조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경쟁을 해야 되는 사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사업가적 마인드가 좀 있는 병원들은 잘해요. 잘해요. 그렇지 않은 병원들은 또 이렇게 도태되고 해요. 근데 이건 그걸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해달라는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에 그렇게 요구하는 데는 없어요. 한국만 그래요. 한국만. 일본도 의사협회나 이런 데가 간혹 좀 이렇게 의사협회나 업계가 어렵다라고 항의도 하고 뭐 막 하지만 그래도 얻어맞아요. 그 국민들한테. 고액의 이렇게 연봉자나 소득자들이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얻어맞아요. 전에 그 급여 그 설명한 게 있었죠. 같이 비교해서. 비교해서 한 거 있었죠. 지금도 그러니까 한국 의사하고 일본 의사의 급여 차이가 없었죠. 더 높았었죠. 그렇죠. 한국이 더 높았었죠. 그러니까 이게 유럽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 높아요. 전에 그 영국 NHS에서 그 처음 이제 의사가 된 친구들 보니까 연봉이 4천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걸 또 깎는다고 하니까 막 길거리 나와가지고 시위하고. 높은 경우는 또 이제 경력이 쌓이면 한 20년, 30년 쌓이면 또 그런 데로 드는데 그 경력으로 치면 한국에 비하면 택도 없죠.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또 의료 시스템에서는 의료 서비스 질이 조금 떨어지겠죠. 굉장히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영국에서 진료를 못 받고 죽는 사람의 숫자가 급증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의료비 부담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의료 개혁한다면서 의료비를 확 지금 이제 억누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이제는 좀 치료가 어려운 분들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호스피스? 한국도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고 있어요. 선택 그걸 법안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진국. 우리나라도 한국도 지금 그걸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기사에 나왔었죠. 그리고 자기 의지로 아니 지금 그 정부도 그걸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럼 법도 바꿔야겠는데요. 법을 바꿨죠 이미. 그래서 이미 이걸 법에 의해서 자기 이거 호흡기를 떼고 하신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그 선택권, 이제 죽을 권리, 선택권에 대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선진국 대부분이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비 다음에 경기도 이게 장기간 침체되고 갈수록 이제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이미 벌어졌어요. 그렇죠. 감당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 뭐해서 의료 그 어떤 서비스 국민들의 혜택 수준을 높인다라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생각하고 해보라 이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더 시급하다. 그렇죠. 네.
일단 통계부터 제대로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실상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9회 2부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뭐 병원비를 얼마 내고 안 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큰 구조적인 문제, 또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9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오기김남재입니다. 예전에 이제 여기 소장님을 알게 된 게 앞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주식 투자하다 망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도 망하고 펀드에도 망하고 이해가 안 돼서 시편을 봤어요. 시편을 쭉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봤는데 시편을 보다 보니까는 이 소장님 연구소가 경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정치 조직인 거예요. 정치. 그래서 남들이 이제 경제 공부를 하다가 정치색을 띠면 멀리하고 도망가 그러는데 좀 가슴이 두근거리고 더 참여하고 싶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주식을 그만두고 여의도 시민공부방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했는데 그런 인연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참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좀 사회를 변화시키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좀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게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빨리 다 갈아엎고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자식 세대까지 좋은 세상을 물려줬으면 좋겠어요.